손끝이 얼어붙는 찰나 차창이 올라가면서 내 호흡까지 끊어졌습니다. 민서가 좀 불쌍하게 굴지 마. 언니 이거 찍어. 조회수 잘 나오겠다. 문 닫아. 여기서 얼어 죽든 말든겨. 알아서 기어오라다. 알아서 해결해봐. 아내 강수진이 엑셀을 밟으며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지기도 전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처형 강지원과 처제 강은지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 프로라도 보는 듯한 그 표정들이 룸미러를 통해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강원도 태백, 집인 성남 분당에서 무려 200부의 10km 떨어진 38번 국도변의 낡은 휴게소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다. 내 이름은 이민석, 올해 34이다. 태영건설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뼈 빠지게 가정을 건사해온 지 8년째 되는 가장이다. 우리는 수진의 사촌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로 왔었다. 주말 여행을 겸해 처형, 처제까지 넷이서 수진의 그랜저를 타고 이동했고 기름값이며 숙박비는 당연히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올라오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불편했다. 수진은 룸미러로 뒤에 앉은 자매들과 눈빛을 교환했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키득거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수진은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자기야,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야 라고 둘러댔다. 그때 본능적으로 쎄한 느낌을 믿었어야 했다. 태백 시내를 벗어나 1시간쯤 달렸을 때 우리는 인적 드문 국도변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시동을 건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석 문을 열려고 다가가자 수진이 창문을 내리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타 수진아, 장난치지 말고. 내가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 자기도 독립심이라는 걸 좀 길러야 할 것 같아서. 뒤에서 처형 강지원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거들었다. 이 서방은 너무 질척대잖아. 수진이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강아지처럼. 이번 기회에 좀 떨어져 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처제, 은지도 질세라 한마디 얹었다. 작은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형부. 나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열쇠 꾸러미를 내려다봤다. 그건 내 렉스턴 스포츠 차키가 아니었다. 분당 아파트 현관 출입 카드였다. 내 트럭은 지금 분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이 모셔져 있다. 이거 안 웃겨. 무슨 농담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만두고 문 열어. 나의 정색에도 수진의 미소는 더 짙어졌다. 농담 아니야. 이건 프랭크야. 자긴 너무 진지해서 탈이라니까. 웃는 법 좀 배워. 알아서 해결해보라고. 그녀는 소리치며 엑셀을 밟았다. 붉은 미등이 38번 국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지갑과 휴대폰 하나만 달랑 든 채 강원도 상월짜기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0월 말에 태백 산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냄새가 났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소리샘으로 넘어갔다. 지원 형님도 마찬가지. 은지 처제는 몇 달 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내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이건 1시간 뒤에 돌아와서 놀랐지 하며 끝날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악이었다. 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휴게소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에게 성남 가는 버스가 있냐고 물었다. 여긴 시외버스가 안 서요.
태백 터미널까지 나가셔야 하는데 여기서 40조금에는 더 가야 해요. 나는 수진을 9년 전 건설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그녀는 환경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똑똑하고 유머러스한 그녀에게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매들은 달랐다.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처형 지원은 매사에 나를 가르치려 들었고 28살이 되도록 직업 없이 부모님 용돈이나 타 쓰는 처제 은지는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태도였다. 처음부터 그들은 내가 자기네 자매를 빼앗아간 도둑 취급을 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자기들만 아는 농담을 하며 나를 소외시켰고 여행 계획도 내 의사는 묻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짰다. 내가 불만을 표할 때마다 수지는 연니랑 은지가 워낙 우애가 깊어서 그래. 자기가 이해해라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처형은 내가 수진의 발목을 잡는다며 비아냥거렸고 처제는 내가 전구를 갈아주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주려 할 때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다 해줘야 해요 라며 눈을 흘겼다. 수진이 나와 있을 때도 자매들과 쉴 새 없이 카톡을 주고받는 모습, 처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년 내 생일에는 처형의 연애 상담을 해주느라 저녁 식사를 펑크냈고 결혼기념일은 처제 이사를 돕느라 잊어버렸다. 가족이 먼저잖아. 그 빌어먹을 핑계. 나도 가족인데 나는 그들의 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도 징조는 있었다. 내 렉스턴을 가져가지 말자고 우긴 것. 호텔 예약을 수진 이름으로만 한 것. 차 안에서 처형이 이 서방은 너무 재미가 없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 꼰대가 됐어 라고 비꼬던 것. 나는 가족을 위해 주 60시간씩 일하며 헌신했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지루하고 돈만 벌어오는 기계였을 뿐이다. 휴게소 직원의 도움으로 태백 콜택시를 불렀다. 터미널까지 10만 원, 전 피 같은 돈이었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태백에서 성남 야탑 터미널로 가는 직행은 끊겨 완행 시외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좁고 불편한 버스 좌석에 구겨져 앉아 지난 8년의 결혼 생활을 곱씹었다. 혹시나 미안하다는 문자가 올까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잠잠했다. 자정이 넘어 원주쯤 지날 때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내 자립심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건 철저한 조롱이자 그들의 견고한 자매애 속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확인 사살하는 행위였다. 분당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에 앉아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러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을 했다. 수진의 LG 그램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브라우저 탭을 닫지 않는 그녀의 습관 덕에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된 채 떠 있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세자매의 수다방이라는 단톡방에는 몇 달 전부터 나를 조롱하는 대화가 가득했다. 내가 자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시체 같다. 눈치라곤 1도 없는 곰이라며 낄낄거린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강원도 여행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 처형이 먼저 제안했다. 이번에 강원도 갔다가 올 때 으슥한 데다 버리고 와볼까? 집까지 얼마나 걸려서 기어오나 보게. 처제, 은지는 대박. 크크, 형부 완전 멘붕 올 듯. 언니한테 징징거리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라고 맞장구 쳤고 수지는 너네 진짜 못됐다. 근데 재밌긴 하겠다며 동조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도착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징징댈 거라는 예상 시나리오까지 짜놓고 나를 덩치 큰 애기라고 비하했다.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짐을 쌌다. 쪽지 따위는 남기지 않았다.
가스밸브도 잠그지 않고 현관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나도 집을 나섰다. 렉스턴에 시동을 걸고 평택에 사는 형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형은 공단 내 제조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새벽에 더플백 하나 메고 나타난 나를 보고 형은 아무 말 없이 캔맥주를 건넸다. 얼마나 있을 거냐? 모르겠어. 형은 수진을 좋아하지 않았다. 티는 안 냈지만 수진이 명절에 와서 얌체처럼 굴 때마다 형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러 나가곤 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휴게소 사건, 단톡방 내용, 지난 세월의 무시까지. 형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서가 잘 생각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맞아. 월요일 아침 본사 인사팀과 상무님께 전화해 평택 반도체 공장 증축 현장으로 발령을 요청했다. 마침 현장 소장급 인력이 부족했던 터라 수요일부터 바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화요일 오후가 되자 내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진이었다.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자기야 어디야? 집에 왔는데 자기가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전화해. 사과는 없었다. 뻔뻔하게도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해 황당해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번호를 차단했다. 곧이어 처형, 처제의 전화가 빗발쳤고 모두 차단했다. 그러자 회사 내선 번호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내용은 똑같았다. 장난인데 과민 반응한다. 남자가 속 좁게 왜 그러냐. 목요일 야간조를 마치고 돌아온 형의 표정이 묘했다. 재수씨 와있다. 밑에 차 대고 기다리더라. 창밖을 보니 익숙한 흰색 그랜저가 보였다. 그녀가 로비로 들어오는 걸 보고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섰다. 민석씨, 세상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녀가 안도하는 연기를 하며 다가왔지만 나는 뒷걸음질 쳤다. 원하는 게 뭐야? 집으로 가자. 어른답게 대화로 풀어야지. 대화? 날 250km 떨어진 상골에 버리고 온 거.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그 저질스러운 장난에 대해서. 수진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걱정스러운 아내의 가면 밑으로 짜증이 비쳤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잖아. 우리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어? 당신이 너무 의존적이니까. 혼자서도 좀 해보라고 그런 거잖아. 본심이 나왔다. 로비에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8년을 함께 산 이 여자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안 돌아가. 유치하게 굴지 마. 자존심 좀 상했다고 가정을 버려. 두고 봐.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녀가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처형이다. 수진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해결해. 형에게 보여주자 형은 코웃음을 쳤다. 번호 바꿔라. 그래서 바꿨다. 3주가 지나고 평택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가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었다. 나는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였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행 갔다가 잠적했다고, 연락도 안 받고 이상해졌다고 울고불고 하더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는 수진을 싹싹한 며느리라며 좋아하셨다. 엄마, 저 멀쩡해요. 그냥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해결 안 될 문제요.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수진은 여전히 여론을 조작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주말에 나는 짐을 챙겨 분당이 아닌 친구 박태훈의 집으로 향했다. 태훈이도 같은 건설 쪽 일을 하는 친구였다. 야, 너 이혼한다며? 수진 씨가 그러던데 너 부부싸움하고 가출했다고.
태훈이조차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태훈이네 베란다에서 맥주캔을 땄다.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프랭크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다. 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 태훈이 혀를 찼다. 근데 민서가 나 네 결혼식 때 기억나는 거 하나 있다.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태훈이 말을 이었다. 피로연 때 네가 내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꼭 수진 씨가 와서 널 채가더라. 사진 찍어야 한다. 인사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그냥 챙겨주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넌 그냥 자기 옆에만 있어야 하는 액세서리였던 것 같네. 그날 밤 나는 우리가 살던 분당 아파트 근처를 차로 지나갔다. 거실 불이 켜져 있고 수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멈추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탈출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태훈이도 내 결혼식에 왔었다. 현관문을 열어준 태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맥주 한 캔을 건네며 말했다. 너랑 수진 씨 갈라섰다는 얘기 들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물었다. 뭐라고 하든 그냥 네가 부부싸움 좀 하더니 홧김에 집을 나갔다더라. 수진 씨는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 하던데 헬쑥해져서 우는 걸 보니 사람들이 다 너만 욕하더라. 역시나였다. 수진의 각본 속에서 나는 사소한 다툼을 핑계로 조강지처를 벌인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태훈의 집 베란다에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나는 그날 밤 강원도 국도변에서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태훈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야, 민서가 그거 아냐. 난 네 결혼식 때 이상한 거 하나 느꼈었어. 내가 고개를 젓자 태훈이 말을 이었다. 피로연 때 말이야. 네가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서 웃고 떠들라치면 귀신같이 수진 씨가 나타나서 널 채가더라고. 친척 어른께 인사드려야 한다. 사진 찍어야 한다면서. 그때는 내조 잘하는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네. 걘 그냥 네가 자기 없이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봤던 거야. 그날 밤 나는 평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당 옛집 앞을 지나갔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엑셀을 더 밟았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망가진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지난 8년간 미뤄왔던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가장 먼저 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급여를 돌려놓고 예금의 절반을 이체했다. 그리고 서초동에서 이혼소송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최혜경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건조하게 물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까? 나는 차단된 통화 목록, 처형과 처제가 보낸 협박성 문자, 회사 내 손으로 걸려온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서 제가 정신병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최 변호사가 펜을 굴리며 메모했다. 좋습니다. 한국은 유책주의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민석 씨, 오늘부터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욕설 문자, 회유 전화, 찾아오는 것까지 전부 무시하고 기록만 남기세요. 한마디라도 대꾸하면 오히려 빌미 잡힙니다. 평택 공장 증축 현장은 순조로웠다. 나는 반장으로 승진해 5명의 팀원을 이끌게 되었다. 몸은 고됐지만 퇴근 후에는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경영학 수업을 들었다. 수진과 처제들의 시녀 노릇을 하느라 꿈도 못 꿨던 공부였다.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내가 쥐고 운전하는 기분.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형에게 연락이 왔다. 변호사님이 급히 보자신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탁 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와이프 쪽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네요. 맞불을 놨습니다. 민석 씨가 악의적 유기를 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어요. 상담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걸 물고 늘어지면서 재산 분할도 못 해주겠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끝까지 나를 쥐고 흔들려는 수진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최 변호사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저쪽에서 민석 씨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려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조사관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건 인스타그램 캡처본이었다. 내가 강원도 상월추위 속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날 밤 11시 태백 시내의 한 감성 주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수진과 처형, 처제가 소주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해시태그가 가관이었다. 방금 자유부인 걸스나잇 한 속이 뻥 뚫람. 최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친 여자들이 남편 버린 날 밤에 이렇게 축배를 듭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 저쪽 주장은 박살났습니다. 사진 속 처형 강지원은 내가 차에 두고 내린 두산 베어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과거의 단톡방 대화 로그였다. 몇 달 전부터 나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 모의하고 내가 멘붕에 빠져 울며불며 전화하면 얼마나 웃길지 내기까지 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일 답변서 제출합니다. 이걸로 끝냅시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나는 8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이제는 조금 꽉 끼는 예복 정장을 입고 나갔다. 맞은편에 앉은 수진은 시간당 상담료가 꽤 비쌀 것 같은 빳빳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이 좀 빠져 보였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짐짓불상한 표정을 지으며 우린 아직 부부잖아 라는 눈빛을 보냈다. 역겨웠다. 상대 측 변호사는 나를 사소한 말다툼을 못 이겨 가출한 책임감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재판장님, 피고 이민석 씨는 단순한 가족 간의 해프닝을 빌미로 가정 파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례가 되자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였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사진, 단톡방 로그,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보낸 허위 사실 유포 문자 내역을 차례로 깠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원고와 그 자매들은 몇 달 전부터 피고를 유기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고가 추위와 공포에 떨던 시각에 술판을 벌이며 이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락을 끊자 주변인들에게 피고를 정신질환자로 매도하는 등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동안 정적만이 감돌았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변호사에게 뭐라 귓속말을 하며 다급해하는 게 보였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다. 제출된 증거를 볼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강수진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은 5대5로 분할하고 양측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원고의 악의적 유기 주장은 기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수진이 나를 붙잡으려 달려왔다. 민석 씨, 잠깐만. 초에 변호사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접근 금지 명령 아직 유효합니다. 물러나시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와 내 렉스턴에 올랐다. 강원도 휴게소에 버려진 지 3년.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경영 수업을 들은 건 신의 한 수였다. 6개월 뒤 나는 이가 리자 인테리어라는 작은 간판을 걸고 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욕실 수리나 데크 보수 같은 작은 일감뿐이었지만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고 자재 안 속이는 사장으로 소문이 나면서 일거리가 밀려들었다. 형 민호가 공장을 그만두고 합류했고 친구 태훈이까지 우리 회사로 왔다. 나는 평택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당에는 내 공구들을 손질할 창고가 있고 저녁이면 불 피워놓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벽지 색깔 하나부터 저녁 메뉴까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자재상에서 우연히 태훈을 만났다. 야, 너 수진 씨 소식 들었냐?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다. 왜? 또 이혼했단다. 우리랑 갈라서고 6개월 만에 회사 사람이랑 재혼했는데 1년도 못 가서 깨졌대. 나는 덤덤하게 나사못 박스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태훈이 뒤에서 소리쳤다. 야, 구체적으로 안 궁금하냐?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다. 진심이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그 자매들의 말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처형 강지원은 회사에 내 험담을 퍼뜨리고 업무 시간에 딴짓하던 게 걸려 권고사직 당했고 처제 은지는 내 친구들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들통나면서 동네에서 왕따가 됐다고 했다. 수지는 초고속 재혼과 이혼으로 평판이 바닥을 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는 후문이다. 인생에는 호되게 당해봐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치렀지만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다. 그거면 됐다. 그날 밤 태백의 38번 국도변에서 맞았던 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어쩌면 제 인생을 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그곳에 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분당 아파트의 거실 구석에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제 자신이 갉아먹히는 줄도 모른 채 시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골탕 먹이고 비웃으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의적인 장난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짜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남자가 좀 져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존중이 없는 관계는 그게 부부든 혈육이든 결국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나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들 곁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내 손으로 지은 집 마당에서 맥주 한 캔 따는 그 소박한 저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평온한 자유, 그리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일상이 있으니까요. 수진과 그 자매들은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타인의 마음을 짓밟고 얻은 웃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도 보란듯이 아주 잘 사는 것이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시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그 차가운 주유소에 혼자 남겨지기 전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연이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